그럼 이번에는 그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좀 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쭤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 환율에 대해서 약간 시장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해요. 지금은 기초적으로 보면은 달러 약세죠.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워낙 오랫동안 사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국제 통화 이렇게 보면은 등치가 제일 큰 놈이 달러고 두 번째로 큰 놈이 유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유로가 워낙 절었기 때문에 달러가 강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미국도 제로 금리로 낮췄고 사실 통화의 가치를 매기는 거는 금리가 되게 중요한데 제로 금리를 낮췄고 미국도 돈을 많이 찍어내고 달러를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기조적으로 약세 국면으로 지금 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화가 그러면 계속 강해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이제 리스크 온 모드로 가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원화가 강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구조적으로 원화가 강해질 수 있느냐? 저는 조금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이 돈을 막 재정 집행을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총량에 있어서는 뭐 아직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기본소득이잖아요. 기본소득은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어갈 거거든. 근데 어쨌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사람들이 표를 얻으려면 뭐 돈 쓰겠다는 얘기를 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원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이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수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번 달에도 보니까 20일까지인가 무역 통계를 보니까 수출이 많이 줄었던데. 그리고 반도체 가격은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그런 경쟁력 부분이 떨어질 때 원화가 괜찮을까? 조금 경계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달러는 약세 기조인데, 네. 코리아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의무부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네. 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금리도 이제 낮춰버렸잖아요. 기준금리도 이제 1% 이하로 낮췄기 때문에 별로 굳이, 예를 들면 내가 외국의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CIO야. 근데 한국의 국채를 꼭 사야 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원화는 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 안전판 역할을 하는 거는 미국하고 우리가 달러하고 통화 수합을 맺었잖아요. 네네. 사실은 이제 우리는 좋든 싫든 미국하고 잘 지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 안전판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예를 들면 뭐 국방, 군사, 안보 부분도 그렇지만 경제 부분에서도 어쨌든 지난번에 1,300원, 하루에 40원 올랐잖아요. 하루에 40원 팍 튀어 올라갈 때 그 다음에 며칠 뒤에 미국하고 통화 수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달러 자산을 갖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다 코리아 원화잖아요. 네. 우리 이머징 마켓이잖아요. 내 자산이 다 이머징 마켓에 있어. 근데 그거와 반대편에 있는 자산을 갖는 게 그건 달러 자산이잖아요. 아니면 금이거나 안전자산이잖아. 그러니까 일정 부분 달러 자산을 갖는 거는 좋죠. 그러니까 해외 투자를 하는데 옛날에 진짜 펀드들 다 환해지 했어요. 원화하고 해외 투자 펀드에 $1 다 해체해갖고 2분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걸 왜 하나 싶어요. 해지하지 않고 그냥 순수한 달러 자산을 갖고 하는 게 그게 제가 보기에는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좋은 거죠. 원화가 환율로 얘기하면 환율이 당분간은 아래로 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1,2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려가요. 뭐 예를 들면 1,150원 이렇게 갈 수 있겠다. 왜냐하면 기조적으로 달러를 많이 풀어대니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더 길게 봤을 때 원화가 그러면 1,000원, 900원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닐 거고 오히려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오면 튀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는 달러 약세가 이제 기조가 되고 있잖아요. 네. 요번에 뭐 어디 그 미국의 그 교수 스티븐 로치인가 그런 교수는 달러 가치가 35% 정도 폭락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양적 완화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그래서 달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국만 그렇게 어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달러가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달러 인덱스를 갖고 얘기하거든요. 달러 인덱스는 우리가 이제 IC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지수가 있는데 그 달러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는 통화는 우리나라 통화가 아니에요. 유로, 옌, 파운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캐나디안 달러. 하여간 5개 통화가 있어요. 선진국 통화 대비해서 얼마나 달러가 강하냐 약하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 맥락에 달러가 약하다는 얘기고 지금 이머징 통화는 다 약해요. 대표적인 게 브라질 헤알이에요. 브라질 헤알은 뭐 정신없이 떨어졌어요. 지금 와중에 코리아 원도 지금 1,200원 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통화들은 지금 강하지 않아요. 달러 대비해서.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팬데믹 상황이 왔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 거냐. 저는 사람들은 살기가 더 힘들어질 거라고 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을 푸는 게 좋냐. 길게 보면 안 좋다. 자본만 좋다, 자본만. 부동산이나 자본은 좋은 건데 인간에게 좋냐? 그렇진 않다. 왜냐하면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예요. 또 하나는 국가 간의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왜냐하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나라는 돈 찍어내면 돼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미국, 어려운 상황 생기면. 그래서 왜 이머징이 힘들겠느냐? 이머징은 돈을 못 찍어내요. 찍어내다가 환율이 폭등해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 남미 통화, 뭐 남아공, 뭐 이런 뭐 러시아, 우리나라 그래도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머징과 선진국의 중간쯤에 있죠. 근데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말씀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달러 인덱스를 바탕으로 한 그 지수와는 우리가 그렇죠. 약간 디커플링화된 그렇죠. 우리만의 어떤 환율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머징 마켓 통화는 별도로 봐야 되고요. 그거를 보려면은 그 미 연준의 홈페이지에 가면 이 달러 인덱스뿐만 아니라 뭐 전체 통화에 대한 인덱스 뭐 이게 다 있어요. 이머징 마켓 대비 통화에 대한 인덱스 이런 게 다 있죠. 근데 우리가 맨날 얘기할 때는 그냥 달러 인덱스라. 달러 인덱스로 얘기하니까 그렇죠. 네. 달러 인덱스가 낮춰지면 우리도 또 좀 떨어질 것 같고. 조금 영향은 받죠. 조금 영향은 받는데 우리는 중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 부분하고 이머징 마켓 통화하고 그 중간쯤에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세계적으로는 어쨌든 달러 약세를 포지션을 잡고 금 투자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예. 그 금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돈이 많으면 사겠어요. 돈이 많으면. 자기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 아니 이거 종이 쪼가리를 믿을 수는 없잖아요. 금은 화폐잖아요. 가장 역사가 오래된 화폐가 금이잖아요. 네. 근데 달러를 계속 찍어낸다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전자산의 대칭점에 있는 게 달러하고 금하고 비슷한 거였는데 달러는 그전에는 이제 금이 별로였죠. 변동성도 크고 이자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죠? 워렌 버핏이 금 투자하냐? 난 안 한다. 이자도 안 주는데 왜 하냐? 그때는 미국의 채권들이 국채가 이자를 줬잖아요. 네. 2%씩 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는 사실 안전자산이니까 뭐하러 내가 금을 갖고 있겠어요. 미국 국채를 갖고 있으면 되지. 근데 이제 미국 국채도 이자를 안 주잖아요. 돈은 계속 찍어내잖아요. 그럼 불안하지. 그럼 내가 왜 100달러짜리 갖고 있겠어요. 종이를. 그거보다는 금을 사는 게 낫지. 그런 거죠. 네. 그러면 그 보통 이제 금을 투자하는 경우가 실물금을 갖는 경우도 있고요. 네. 보통 ETF에 투자하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네. 근데 또 ETF도 그 미국의 본토의 네. 그 미국 그 달러 표시로 ETF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네. 한국에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네. 네. 좀 다양한데 네. 어떤 게 지금 한국적인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들 네.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세요? 달러 ETF를 사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요. 미국에. 네. 그럼 달러도 사고 금도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을 직접 사고 팔 때는 이게 현물이기 때문에 아마 세금 이슈가 있을 거예요. 금덩이를 사고 파는 거는 세금 이슈가 있을 것 같고 국내 ETF는 아마 그 언더라잉 에셋이 금 선물일 거예요. 금 선물일 거거든 분명히. 네. 우리가 원유 ETF를 봤잖아요. 얘네들이 롤오버를 하거든. 네. 네. 매달. 그렇죠. 금도 아마 매달 이게 선물이 만개가 올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근월물, 원월물 한 3개를 이렇게 가중해 갖고 있다가 이게 끝나갈 때쯤 되면 일로 옮겨 타거든. 네. 아마 비교해 보시면 올라가고 내려갈 때 있잖아요. 그 금 가격을 그대로 못 쫓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급등 나가게 되면. 원유 ETF 대표적이었잖아요. 지금도 아마 원유 ETF하고 실제 원유 가격이 40% 왔잖아요. 네. 아마 원유 ETF, 레버리지 ETF 이런 거 못 따라왔을걸요? ETN도 마찬가지고. 저 같으면 돈이 많으면 미국에 있는 그 ETF를 사든가. 근데 미국은 ETF가 이거하고 좀 틀린가요? 우리는 선물 지수를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거고 거기 실제 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게 제가 뭐 그 ETF를 안 뜯어와서 모르는데 모르겠어요. 금을 다 담을 수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걔네들도 뭐 그렇게 하더라도 뭔가 우리보다 낫지 않을까요? 네. 근데 지금 양적 완화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금을 그 생산하는 광산업체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그런 주식도 많이 올랐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뭐 뉴몬트 마이닝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아마 많이 올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을 만드는 회사 주식을 사는 것도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기존에 지금 엄청나게 양적 완화를 했고 또 앞으로도 할 개연성이 높으니까 네. 이제 달러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안전자산인 금리 오히려 낫다라는 이제 생각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 달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양적 완화가 이렇게 많이 계속 하게 되면 결국에는 달러의 어떤 패권 이게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기축통화로서의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기 전까지 하겠죠. 그래서 이제 조절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갈 거냐. 뭐 트럼프는 마이너스 금리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제가 보기엔 철이 없는 얘기죠. 근데 왜냐면 이게 또 남의 죄송합니다. 이거 삭제 남의 나라가 좀 남의 나라도 마이너스 금리를 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달러거든. 내가 필요할 때 달러를 찍어낼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경쟁력인데 그거를 마이너스 금리로 가서 망친다? 절대 안 그럴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러고 두 번째 유럽이 마이너스 금리 가서 봤잖아요. 도이치뱅크 얼마나 크고 튼튼하고 괜찮은 쟁쟁한 은행이었는데 주가가 안 오르잖아요. 비리비리하잖아요. 마이너스 금리 체제하에서는 금융기관이 제대로 워킹할 수가 없거든. 돈을 못 벌거든. 그럼 뭐 미국이 제일 경쟁력 있는 산업이 뭐예요? 금융이잖아요. 금융. 근데 뭐 자기네 그 경쟁력을 뭐 안 할 것 같아.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뭐 돈 푼다고 해서 뭐 좋아지겠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다만 이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이런 급작스러운 이게 쇼크가 와서 경제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예를 들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SPV를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하이힐까지 다 사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돈이 없어서 부도나는 거는 막아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영원히 할 거냐? 그러면 경제가 다 망가지죠. 다 좀비 기업 되니까. 그렇진 않죠. 응급조치인 거죠. 지금 정도 어느 정도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달러를 그렇게 안 찍어내죠. 달러 찍어낼 이유도 없고. 그래서 네. 경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달러는 약세로 가는 게 아니라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회수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달러를? 회수는 못 하죠.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줄여 나가는 방식. 지금 돈 푸는 거를 줄여서 점점점 안 푸는 쪽으로 가는 거고, 회수하는 거는 뭐, 그건 쉽지 않죠. 왜냐면, 그거 뭐 회수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테이퍼 텐드럼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어요. 2014년도인가? 벤 버냉키가 이제 FRB 의장할 때, 이제 경제 좀 나아지고, 돈도 워낙 많이 풀었으니까, 이제는 좀 우리 회수하겠다. 그랬더니 막 시장에 발작을 일으켜갖고 막 폭락하고 난리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한동안은 뭐 회수는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된 금리 인상의 이슈라든가 이런 것도 연준이 적절하게 다 조절을 할 것이다. 조절을 하는데 한참 뒤에 하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인플레이션은. 디플레이션 걱정이에요. 인플레이션은 말하자면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가 늘어날 때. 수요가 늘어나는 거는 인구 숫자가 늘어나거나 소득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벌어봐야 집 사는데 다 박아도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뭐, 뭔 돈 쓸 돈이 있어갖고 수요가 늘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지금 그 경제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물가지표, 그거는 인플레는 없는 거죠. 근데 대신에 자산 인플레가 엄청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제가 보면 약간 사기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플레가 없다 그러면서 계속 돈을 푸는데, 그래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자본가들은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있는 사람 부의 양극화가 너무 네,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더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이 가져가야 되는 몫이 공평해야 되는데 자본의 몫이 엄청 커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정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국민의식과 시민의식이 있으면 똑똑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 수 있고, 그런 사실은 조세 정책을 통해서 그 이루어진 것들을 세금으로 좀 걷어서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한테 나눠야죠. 복지를 통해서든 뭐 이렇게 하든. 그래야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이 사회가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